노동하고 소비하고 노동하고 소비하고, 이게 딱 제 모습인데요. K-좀비의 성장 혹은 전성기는 올해라고 볼 수 있죠. 이 영화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좀비가 무섭다고? 인간이 훨씬 더 무섭거든. 안녕하세요. 뭐 좀 아는 언니 모하니입니다. 좀비가 한국 영화계를 살려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난 6월까지 코로나로 다 죽어가던 극장가를 살려낸 게 바로 좀비 영화 살아있다였죠. 7월 31일까지 189만 명이 봤더라고요. 사실 이 숫자가 예년 같으면 한국 영화 여름 시장에서 대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숫자인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얻어낸 성과라는 데서 흥행했다, 뭐 선방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혔던 반도가 개봉을 했는데요. 2016년에 개봉했던 천만 영화 부산행의 시퀄, 그러니까 속편과 같은 영화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스크린 데일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 영화가 부산행처럼 천만 영화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대중적인 영화로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평을 냈는데, 개봉 열흘 만에 손익분기점이 250만 명을 넘겼으니까 일단 성공했다고 봐도 될 것 같죠? 많이 무서웠죠. 저도 반도가 궁금해서 개봉하는 날 보고 왔는데요. 영화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 이후 극장에서 선정한 영화는 살아있다와 반도, 이렇게 좀비가 나온 작품들인데요. 올해 3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킹덤 시즌2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좀비를 올해 한국 영화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올해 한국 영화계를 좀비들이 살리고 있는 걸까요? 10년 전만 해도 좀비라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사실 8, 9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 영화 시장에는 좀비라는 존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공포 영화 자체가 주류가 되기 힘든 장르 영화였고요. 공포 영화 하면 보통 두 가지 종류였는데, 하나가 이제 여우의 담, 전설의 고향처럼 원혼을 품고 죽은 귀신이 등장하는 한국 영화, 그리고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는 잔인한 살인마가 등장하는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같은 헐리우드 영화들이었죠. 물론 엑소시스트나 오멘 같은 오컬트 영화가 인기를 끈 적도 있었고, 90년대 들어서는 링 같은 일본식 공포 영화도 잠깐 유행하기도 했죠. 공포 영화의 전통적인 소재죠. 흡혈귀가 등장하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나 드라큘라 같은 영화들도 꾸준히 만들어졌고요. 어쨌든 80년대나 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좀비라는 존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미국에서도 좀비는 있었는데 마이너한 장르물로 소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좀 잘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좀비 비슷한 게 있긴 했어요. 바로 강시인데요. 강시의 시는 시체라는 뜻이고, 강은 넘어진다라는 뜻인데 바로 서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들어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서 있는 시체라는 얘기죠. 80년대 중반부터 유행했던 강시 선생 시리즈가 대표적인데, 영화 속 강시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물어 뜯으려고 하고, 물린 사람도 강시가 돼버리니까 좀 좀비랑 많이 비슷한 것 같죠? 좀비 영화가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비라는 존재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좀비의 기원은 카리브해 지역의 원시 종교인 부두교 무당들이 만들어낸 시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시체 같은 사람.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좀비는 진짜 시체가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약을 먹여서 땅속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무덤에서 파내서 노예로 썼던, 그러니까 부두교의 재물이었던 거죠.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 기원은 이렇다고 해요. 뱀파이어나 늑대 인간이 예전부터 전설이나 문학 속에 있었던 존재라면, 좀비는 20세기 들어서야 알려지기 시작한 캐릭터인데요. 1932년 화이트 좀비라는 최초의 좀비 영화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의 특징, 그러니까 시체가 살아나서 사람을 물어뜯고 물린 사람이 또다시 좀비가 되는 설정이 처음 등장한 건 1968년 조지 로메로 감독이 만든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였어요. 어기적 걸어다니고 불에 완전히 타거나 뇌가 파괴되어야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런 좀비의 전형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로메로 감독을 지금까지도 좀비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늑대 인간이다 뱀파이어는 뭔가 좀 매력적인 존재잖아요. 오죽하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주인공은 톰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고,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같은 게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겠어요. 그에 비해서 좀비는 외적인 매력은 찾기가 힘들죠? 몸은 다 썩어서 녹아내릴 것 같은데 떼지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뭔가 냄새도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도 로메로 감독은 왜 좀비를 메인 캐릭터로 등장시키게 됐고 좀비는 어떻게 당당히 대중문화의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된 걸까요? 로메로 감독은 자본주의의 노예 같은 현대인을 상징하는데 좀비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메로 감독의 영화를 보면 좀비들이 나타나는 장소로 쇼핑몰이나 슈퍼마켓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자본주의와 좀비를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좀비가 생각도 없고 막 먹고자 하는 욕망밖에 남지 않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TV와 인터넷에서는 광고가 넘쳐나고 주변 사람들이 가진 물건을 보면 나도 이것저것 갖고 싶어지죠. 그런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사는 거죠.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월급은 통장을 스쳐서 카드값으로 나가버리겠죠. 그런데 이번 달에도 갖고 싶은 신상이 또 생겨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노동하고 소비하고 노동하고 소비하고 이게 딱 제 모습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노동과 소비를 계속 반복하는 현대인의 모습 진짜 좀비 같지 않나요? 좀비가 좀 더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90년대 말 2003년에 나온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가 의미 있는 게 처음으로 뛰어다니는 좀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어기적 느리게 걸어다니던 좀비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영화는 당연히 스릴이 넘치고 액션 장면도 더 많아졌죠. 이듬해에 나온 새벽의 저주에서도 빨라진 좀비들이 등장하면서 대박을 쳤고 이후에 나온 좀비 영화들이 좀 이런 패턴을 많이 따라가게 됐어요. 물론 28일 후가 인기를 끌었던 게 단지 좀비가 빨라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영화에는 좀비와 싸우는 여자와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좀비를 피해 군부대로 피신을 하게 되죠. 아, 이제 안전해졌나 싶었더니 다시 군인들이 여자 주인공들을 강간하려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영화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좀비가 무섭다고? 인간이 훨씬 더 무섭거든? 좀비에게 공격당하는 극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그 상황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공권력은 28일 후 이후에도 많은 영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들일 텐데요. 미드 워킹데드에서도 인간들이 좀비를 물리칠 만한 전투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데 더 열중해요. 시즌이 거듭될수록 좀비한테 물려 죽는 사람보다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헐리우드 좀비만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 좀비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좀비는 인기 소재는 아니었어요. 일단 뭐 익숙하지도 않고 생긴 것도 좀 징그럽고 그런데 최근에는 K-좀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좀비의 인기가 많이 올라갔죠? 제 생각에 K-좀비의 원년은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해 칸 영화제에 갔는데 그때 부산행과 곡성이 나란히 상영이 됐고 심지어 현지 반응도 상당히 좋았어요. 국내에서도 두 영화 모두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곡성을 좀비 영화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서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은 좀비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걸 좀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시에는 좀비 영화 두 편이 나란히 개봉되고 인기를 끈 상황에 대해 세월호 사건과 연결되는 분석이 많았어요. 특히 부산행에서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는 방송이 나오는 장면이나 국가가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관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연상호 감독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드는 게 조심스러웠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곡성에선 자기 딸이 좀비처럼 변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찰 아빠를 두고 재난 앞에서 무능력한 공권력을 은유한다고 보기도 했고요. 물론 뭐 이런 분석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감독들이 이걸 시원하게 밝힌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존하는 모든 재난이 곧 좀비이고 좀비 영화는 사람들이 이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려낸 것이라고 했던 로메로 감독의 인터뷰를 되짚어보자면 확실히 세월호 같은 큰 재난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좀비 영화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K-좀비의 원년이 2016년이라면 K-좀비의 성장 혹은 전성기는 올해라고 볼 수 있죠. 킹덤이라는 사극 좀비 드라마가 시즌2를 공개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살아있다와 반도도 어려운 극장 상황에서 나름 흥행을 했죠. 이런 상황 역시 코로나 시대와 연관시켜볼 만한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비를 바이러스로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생체 실험이나 신약 개발을 하던 중에 실수로 좀비가 만들어졌다거나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면서 좀비가 생겨났다는 설정을 가진 영화도 많은데요. 어느 쪽이
쪽이던 간에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죠. 게다가 신체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된다는 점도 그렇고요. 좀비한테 살짝이라도 물리면 감염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생존한 사람과 좀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편을 가르거나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도 코로나 시대를 연상시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요. 그러고 보면 좀비 영화에서 궁극의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이 싸우고 뭐 발악하고 배신하는 건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건 곧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좀비 영화를 그저 재미로 봤었는데 언젠가부터 좀비 영화를 그냥 재밌게만 보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좀비 영화라는 게 현실을 반영하는 장르가 돼버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부산행이나 반도 같은 K 좀비는 더 그렇죠.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좀비들과 처절하게 싸우고 나면 살아남은 인간들과는 더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하니까요. 이젠 좀비 영화를 진짜 두 주먹 불끈 쥐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